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강원도 속초 작은 골목의 밤의 주방. 혼밥족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을 운영하는 이은정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결혼 4년째 남편 박태호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이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 후 은정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남편의 동생 박민수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고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설계사가 남편의 불륜 상대 정혜나였다는 사실이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살아있구나. 탐정의 도움으로 추적한 끝에 발견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남편은 살아있었고 동생과 불륜 상대와 함께 보험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혹한 배신의 이야기. 과연 은정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4시 강원도 속초의 작은 골목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좁은 길목에서 밤의 주방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은정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 중얼거리며 행주로 마지막 그릇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20살 때 대학 대신 요리의 길을 택한 지 벌써 18년. 작은 식당이지만 혼밥 성지로 불릴 만큼 단골들로 가득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심야 영업 덕분에 야근족들과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에 가면 또 그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을 것이다. 남편 박태호. 택시기사로 일하는 그는 요즘 들어 더욱 우울해 보였다. 세상을 떠난 전처의 그림자를 이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는 왜 죽었을까요? 4살 딸 다연이가 가끔 묻는 질문에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새엄마인 은정이 있지만 태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전처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전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은정은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니, 사랑했다. 상처받은 남자를 치유해주고 싶었고 작은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태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다. 아저씨, 오늘도 많이 드셨네요. 집 앞 편의점 사장이 말했다. 태호가 또 소주를 사갔다는 뜻이었다. 은정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뒷문을 잠갔다. 그때였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던 은정은 깜짝 놀랐다. 쓰레기통 옆에 혈흔이 보였고 그 근처에 부엌칼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자신의 가게에서 쓰던 칼이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랐다. 뭐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칼을 주워들고 주변을 살펴보던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에 돌아온 은정이 본 것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든 태호였다. 빈 소주병 2개가 탁자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다연이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은정은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젠 끝내야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다. 무엇을 끝내야 한다는 것일까? 이런 우울한 생활을? 아니면 다른 무엇을?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그 순간 태호가 잠꼬대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처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은정은 조용히 칼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옷이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은정은 새벽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태호의 택시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일찍 들어온 줄 알았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보, 태호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연이는 어린이집에 간 상태였고 태호만 없었다. 침실, 화장실, 심지어 베란다까지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나왔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연이가 아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는 일하러 갔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태호의 택시 회사에 전화해 보니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각도 무단결근도 한 번 없던 태호가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난 것이다. 3일째 되던 날 은정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는데 태호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최근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했나요? 형사의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실종자의 70%가 자발적 실종이거든요.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형사는 말끝을 흐렸다. 그날 저녁 시동생 박민수가 찾아왔다.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그는 평소 형을 많이 걱정하던 터였다. 형수, 정말 형이 사라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혹시 태호가 무슨 말 안 했니? 어디 가고 싶다거나. 은정의 간절한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다. 사실은 형이 요즘 죽고 싶다고 했어요. 충격이었다. 은정은 그런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형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처 언니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태호가 마지막으로 운행한 곳은 속초 해변이었다. CCTV를 추적한 결과 태호는 새벽 3시경 해변 방파제 근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 바다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은정은 주저앉았다. 해양경찰까지 나서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태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류가 복잡해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례식은 빈관으로 치렀다. 태호의 회사 동료들과 은정의 가게 단골들이 와서 조문했다. 모두들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은정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시신도 없이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문제는 돈이었다. 태호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이 은정의 몫이 되었다. 택시 할부금, 집 대출, 다연이의 교육비, 생활비까지. 작은 식당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은정은 낮에도 배달 일을 시작해야 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다연이의 질문이 가장 힘들었다. 4살 아이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다연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6개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그 남자 정말 죽은 거 맞나? 시체도 안 나왔는데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은정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도 의심하고 있었다. 정말 태호가 죽은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일까? 태호가 사라진 지 4년이 흘렀다. 은정은 이제 38세가 되었고 다연이는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동안 은정은 악착같이 살았다. 새벽엔 식당을 운영하고 낮엔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 태호의 흔적은 조금씩 지워져 갔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형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 가게로 와주세요. 은정은 서둘러 민수의 핸드폰 매장으로 향했다. 속초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제법 큰 매장이었다. 4년 전만 해도 작은 가게였는데 언제부턴가 규모가 많이 커져 있었다. 매장에 도착하니 민수는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형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당황하고 있어?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나 씨를 봤어요. 정혜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혜나 39는 태호의 불륜 상대였다. 태호가 사라지기 1년 전 우연히 발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여자였다. 당시 은정은 태호를 추궁했고 태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로도 태호는 계속 우울해했다. 정혜나가 뭘 어쨌다고? 방금 전에 여기 앞을 지나갔는데 아파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민수는 말을 망설였다. 그런데 뭐? 저도 그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몰라 뒤를 따라가 봤는데 민수의 말에 따르면 정혜나는 아파트 단지 안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그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 정혜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4년 동안 종적을 감췄던 그 여자가 속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이제야 말해? 몰랐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은정은 다연이를 민수에게 맡기고 그 아파트로 향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혜나를 마주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분노, 원망, 아니면 그냥 지난 일로 넘어가야 할까? 아파트는 속초에서 제법 고급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보증금만 해도 2억은 좋게 될 것 같았다. 정혜나가 어떻게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은정은 의문이 들었다. 기억으로는 정혜나도 그리 부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동호수를 확인하고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은정을 보더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요? 아, 네.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남자는 15층에서 내렸고 은정은 18층까지 올라갔다. 1804호 정혜나의 집 앞에 서니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형수? 여기서 뭐해요? 민수야? 너는 왜 여기 있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기, 실은. 그때 정혜나의 집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정혜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4년 만에 보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다. 비싼 옷에 명품 액세서리까지. 안녕하세요, 정혜나 씨.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혜나는 은정을 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금세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은정 씨잖아요? 여기서 뵙다니 참 우연이네요. 우연이 아니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기요. 민수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은정이 먼저 소리쳤다. 너 우리 가족을 다 망쳐놓고 아직도 모자라. 복도에 은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집에서도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정혜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언니,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말 속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릴까? 은정은 정혜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태호에 대해서요. 정혜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다. 저도 그분이 돌아가신 거 뉴스로 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은정은 정혜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뭔가 이상했다. 정혜나의 태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급 아파트. 보험 설계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그런 곳에 살 수 있을까? 의문은 뜻밖의 곳에서 풀렸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김대리였는데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장님, 요즘 보험 사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사망보험 쪽은 정말 심각해요. 김대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하소연했다. 얼마 전에도 한 건 있었는데 보험금이 5억이나 되더라고요. 5억? 은정의 귀가 번쩍했다. 네, 젊은 택시기사였는데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수익자가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박태호 씨였나? 아, 그런데 사장님 남편분 성함이랑 똑같네요? 설마. 김대리는 은정의 표정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호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도 몰랐고 하물며 수익자가 민수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왜 부인인 자신이 아니라 동생을 수익자로 했을까? 다음 날 은정은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핸드폰 매장을 찾아가니 민수는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민수야,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형수? 태호가 보험에 가입한 거 알고 있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다며?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백했다. 아, 그거요. 형이 갑자기 가입하자고 해서요. 언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요. 갑자기 보험 설계사를 데려와서 가입하자고 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가 누구였는데? 민수는 대답을 회피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은정은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갔다. 김대리의 도움으로 태호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입일은 4년 2개월 전, 태호가 사라지기 정확히 1개월 전이었다.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박민수,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정혜나였다. 이상하네요. 김대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보통은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데 왜 동생으로 했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이 보험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왜요? 가입한 지 1개월 만에 사망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면밀히 조사했을 텐데. 김대리는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이상한데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어요. 언제? 작년에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박민수 씨가 아니라 정혜나 씨네요? 충격이었다. 민수가 받은 보험금을 정혜나에게 줬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 정혜나 씨가 받았죠? 여기 보니까 박민수 씨가 권리를 양도했다고 되어 있네요. 은정은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지금 당장 만나자. 왜 그러세요? 보험금 이야기 해야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 그거는 만나서 이야기해.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형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내 이름으로 보험금 5억을 받아놓고 받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민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다. 형이 죽기 전에 부탁했어요. 보험금 받으면 정혜나 씨에게 주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5억을 다 줬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형수. 형의 마지막 부탁이라서. 은정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과 딸아이는 빚에 허덕이는데 5억 원이 불륜 상대에게 갔다는 것이다. 민수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태호가 정혜나에게 돈을 주라고 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민수는 말을 멈췄다. 뭔데? 정혜나 씨가 그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형은 계획대로 잘 해냈다고.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획대로?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호의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동생을 수익자로 한 것, 정혜나가 설계사인 것,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우울한 모습까지. 민수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형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은 돌아가셨어요. 정말? 시체를 본 적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은정은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다. 태호, 민수, 정혜나.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언가 계획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만약 태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보험 사기라면? 확신을 얻기 위해 은정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강력계 출신의 이춘식 탐정은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았다. 부인, 이런 경우 실제로 위장 실종인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정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정황상 충분히 가능해요. 일단 며칠간 정혜나 씨와 박민수 씨를 미행해 보죠. 탐정비 50만 원은 은정에게 큰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이춘식 탐정은 여러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박민수 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속초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로 가요. 사진 속의 민수는 큰 봉투를 들고 작은 시골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저 집을 조사해 봤는데 정혜나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혜나가 거기 살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탐정이 내민 또 다른 사진에는 그 집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흐릿하지만 체형이나 모습이 태호와 비슷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태호일까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늘 밤에 가보시겠어요? 은정은 망설였다. 만약 정말 태호가 살아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한 계획이었다면? 하지만 알아야 했다. 그날 밤 10시 은정은 탐정과 함께 그 시골집으로 향했다.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한적한 시골 마을이 나왔다.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저기가 그 집이에요. 탐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2층짜리 작은 주택이 있었다. 불이 켜져 있네요.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차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가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다가갔다. 1층은 어둡고 2층에서만 불빛이 보였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정말 태호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때였다. 2층 창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타났다. 바로 태호였다. 4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살이 좀 빠지고 머리가 길어졌지만 분명 태호였다. 은정은 숨이 막혔다. 태호는 창문 너머로 뭔가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 옆으로 정혜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까지 보였다. 세 사람이 한 방에 있었다. 이들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정말 살아있네요. 탐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은정은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4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힘들게 살아온 자신은 뭐였단 말인가? 들어가 봐요. 지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끝장을 봐야겠어요. 은정은 집 앞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점점 명확해졌다. 형, 이제 그만하죠. 너무 위험해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확실히 마무리하고 나가자. 태호의 목소리였다. 정말 태호였다. 당신들이 받은 돈으로 충분하잖아요. 정혜나의 목소리도 들렸다. 5억 원이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니야, 은정이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태호야. 방 안의 세 사람은 모두 놀라 돌아봤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정아. 이건 뭐야? 죽은 척하면서 보험금 타먹은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와 다현이는 빚에 허덕이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신혼여행이야? 정혜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오해예요. 우리는 닥쳐. 내가 뭔데 나서? 은정은 태호만 바라봤다. 왜? 아이 하나 키우기 싫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